자, 이제 다음 한번 공부해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서로 결합해 혁신을 거듭하면서 그 기술력이 더욱 증폭되리라는 점도 또 다른 측면이다. 증기력, 와트가 증기기관을 1870몇 이 정도 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공장 자동화와 철도에 영향을 줬죠. 야, 이게 참, 이게 결국 뭐냐면 에너지, 힘입니다. 힘. 힘. 이런 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은 발전하고 상업화되면서 다른 기술에 영향을 준다. 우리 제가 아주 그 참하고도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갔어. 리짱 이런데 가서 느낀 거는 그 옛날 여기서부터 마방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하고 말하고 바꾸는다고 그래서 참하고도라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제는 마방이 없죠. 왜냐면 당연히 이제 그 비행기 타고 물건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데 어느 천년에 말 끌고 가가지고 그런 그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이 마방분들이 이제 뭐 하냐? 관광객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날르는 거야. 관광객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킬로 가고 이제 돈 받고 그러고 사는 거죠. 이제 참하고도에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직도 그렇게 말똥이 많아. 아주 그래서 느낌에 아주 만감이 교체되더라고요. 아 이게 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그 옛날에 여기 길 없던 시절에 길 내고 또그 말에다가 물건들을 가지고 갈 때에 그 핵심이 되던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소수의 기반 범용 기술, 그 소수의 새로운 기술이 하나 나타나면서 이제 이게 확 번지는 거고, 그 기본 범용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기술과 응용 기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주 작은 어떤 기술이 생기는데 그것이 점점 기술화되고 응용 기술이 퍼지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야. 좀 이따 내가 뭐 보여드릴 건데 그 원초적 디지털 산업의 원초적 시작은 뭐냐, 첫 발자국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적인 뭐 범용 기술이 될까? 자,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다. 저는 항상 삐딱하기 때문에 아직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예측건데 인공지능은 이제 뭐 AI 이래가지고 이제 뭐 광고에만 더럽게 쓸 거다. 광고에만 쓰고 실질적으로는 뭐 기술은 미비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무슨 어? 빨래 세탁기가 인공지능으로 한다. 어쩐다. 그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그냥 광고에서 쓰는 거지. 분산 원장 기술. 요거는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블록체인.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분산 원장 기술 안에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이제 쓴다는 거고, 이 블록체인 쓰면 점점 이제 사회가 투명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컴퓨팅 기술, 새로운 컴퓨팅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기술일 거다. 그 다음에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이게 또 이 다른 분야에도 이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에너지. 또한 영향력이 있지만 종종 과소평가되는 기술로 신소재가 있다. 이게 신소재가 왜냐면 일단 신소재, 새로운 소재가 나와야 그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제품이 나오고 산업이 발전돼요. 예를 들면 뒤에도 나중에 이제 배터리를 그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소재가 먼저 나오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일단 소재가 나오고 그걸로부터 해서 이제 뭐 나오고, 우리 뭐 그 히토류가 중국에서 뭐 99%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히토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된다. 이제 이런 전기 자동차 만들 때. 자, 이런 거. 그다음에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달라질 거다 하는 거고, 대부분 기술들이 더 뛰어난 알고리즘과 강력한 컴퓨터, 새로운 특성을 가진 신소재를 활용해서 발전한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는 타당하다. 그래서 신소재 공학과 계속해서 이제 발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들 간의 잠재적인 그 상호 연결성과 피드백 루프. 이 피드백 루프는 한번 얼른 그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피드백이라는 말은 이게 항상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제어기가 여기 있는 거고, 이 제어기가 이 플랜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애기들도 있어, 자녀들.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결과를 가져다가 입력해서 항상 비교를 해. 여기다 입력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제 이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그러면 만약에 이런 피드백이 아닌 거는 우리 애들 교육할 때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면은 입력을 주면 출력이 나오잖아. 야, 공부해. 너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해. 막 애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돼? 가출해. 가버린다고. 이게 애가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이 어느 정도 그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막 몰아붙이니까 애가 나가버린다고. 삐딱선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놔놓고 입력을 주는 거지. 자, 아들아, 수학 문제 10문제만 풀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얘가 5문제 이렇게 해결했어. 오늘 목표가 10문제인데 5문제야. 그러면 5개밖에 안 풀었잖아. 그러면 얘를 더 푸시해야지. 푸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막 사탕도 줘보고 용돈도 줘보고, 안 되면 좀 그 야단도 치고, 때리면 안 돼. 야단도 치고, 뭐 너 못할래 막 이렇게 해갖고 또 이제 공부해서 자꾸 이제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결국 출력을 항상 모니터링해서 출력을 입력에다 가져다가 비교함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는 이런 게 이제 피드백이라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드백은. 피드백 없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요. 자, 예를 들어 우수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는 신소재가 보다 빠르게 개발되도록 도움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된 신소재는 다시 더 좋은 컴퓨터를 만들 거다. 서로 상호 작용을 해서. 또한 신소재는 무게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우수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될 거다. 이게 동력이잖아. 결국 에너지. 이 동력을 어떻게 줄 거냐인데, 지금 전기자동차 여기에 핵심 기술이 이제 배터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전기자동차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우수한 배터리를 가져서, 어떤 차는 한 번 충전하면은 100km 간다 하는 거하고, 어떤 거는 한 번 충전하면 500km 간다 이래 버리면 당연히 500km 가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수한 배터리가 있어야 로봇과 드론, 이런 것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죠. 뭐 드론 한번 날려갖고 이제 한 15분 정도 한다. 좀 낮다, 너무 시간이 짧다는 거죠. 이런 예는 계속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깜짝 놀랄 만한 발전은 기술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가능해질 거고, 이런 상황에서 수직적이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조직 구조를 가진 공공기업가 아니나 기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도태될 거다. 이게 외부와 소통 안 하면 망해. 자꾸 과연 우리의 제품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를 자꾸 피드백해서 고치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지. 무조건 써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비슷한 혜택과 도전 관계를 만들어낼 거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이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힘이 있는 황제라 하더라도 TV 없었다 이거지. 없어. 다음에 대서양 횡단 비행 티켓 없고, 컨택렌즈도 없고, 피임약도 없고, 항생제도 없었다. 그러니까 막 종기 나서 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조가 그 종기로 많이 고생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은 선진국에서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그냥 연고 한번 발랐으면 낫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금전적 가치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자,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을 급격하게 확대시키고 동시에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킬 거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결국 이러한 기술들의 격차가 없어지면 결국 인건비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를 싸게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면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데가 이긴다. 결국. 자,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창출할 부가가치를 정량화, 이게 딱 얼마, 수치로 얼마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문제는 뭐냐? 걱정은 뭐냐면 가치가 균등하게 공유되지 않아서 불평등이 증가한다. 이 불평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생충 봐라 이거죠. 영화 기생충.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불평등이 증가할 거다. 걱정이에요. 이제 불평등 어떻게 될 거냐. 이러니까 이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질 거다. 결속력도 약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인류는 적고, 줄긴 줄어야 되는데, 이제 급격히 너무 준다 이거지.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점이에요, 독점. 한 놈이 다 가져버려.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미 구글은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구글이.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모바일 소셜 트래픽의 77%, 아마존이 전자책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벌써 과거형이야.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OECD가 경고한 것처럼 미래에는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서로 담합해서 불법 행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도 이제 점점 더 지능화되고 컴퓨터가 이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이게 이제 이 초지능은 뭐냐면 창의성과 지혜 그리고 사회적 능력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인간의 전문가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이걸 이제 초지능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바둑계는 초바둑, 요새는 그거 뭡니까? 알파고는 벌써 옛날 버전이라 걔는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결국 이제 인간이 컴퓨터 못 이겨. 딱 한 판 이겼어, 이세돌이. 그걸로 끝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둑계에 일어난 것처럼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교사도 필요 없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컴퓨터가 가르쳐,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구글 가서 검색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선점자 효과로 수많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결국 선점자 효과라는 게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쪽이 더 큰 독점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잠재적 불평등을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싫은 사람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창출하는 많은 기회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분산화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게 이제 뭐 10대 90, 10명만 아주 부유한 쪽이고 이제 90은 빈곤층으로 간다. 이제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블록체인은 투명한 익명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화된 플랫폼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게 또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 블록체인으로 많은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건 나오기는 3D 프린팅 얘기는 제법 됐는데 과연 이 정도로 이제 제조업을 대중화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은 조금 주춤은 해. 결국 심지어 유전자 교정을 가능케 하는 생명공학, 이제 적절한 가격으로 대중화된 추세고. 자, 대중화란 뭐냐? 세계적인 규모로 디지털 인프라가 확산이 되고 지식이 공유되면서 기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다.
이런 의미의 대중화가 기술을 사용하고 경제와 사회에서 기술의 역할을 정하는 의사결정의 대중화와 동일하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3장에서는 우리 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녹여 규범을 구축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대중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본다 이거고. 자, 요 시점에서 이제 제가 LED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시대의 서막, 시작은 뭐부터 하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P형 반도체와 P형, N형. 이 P형은 플러스가 많은 물질이고, N형은 마이너스가 많은 물질이에요. 이걸 이제 개발했어요. 한 1950년 전후 해서.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두 개를 붙여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쪽 동네에 공부를 하신다면 꼭 아셔야 돼요. 이쪽 파지티브 플러스 쪽을 아노드라고 하고요. 아노드. 마이너스 쪽을 이제 캐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N형 물질을 붙인 쪽이 이제 캐소드고, 이 기호로는 아노드는 A라고 쓰고 캐소드는 K라고 써요. C로 안 쓰고 K로 쓰더라고. 꼭.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LED라고 하면 안 되고 다이오드라고 그래야 돼. 다이오드. 이건 다이오드. 근데 다이오드 중에서 우리가 제일 눈으로 보기 쉬운 게 LED이기 때문에 이제 LED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 플러스 전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플러스 부분. 이게 이제 파지티브. 그다음에 마이너스 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마이너스 부분. N형, 네거티브. 그래서 P 쪽을 애노드, N 쪽을 캐소드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LED를 좀 더 좀 이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기역으로 꺾어진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P형, N형. 그래서 LED의 플러스에 배터리의 플러스를 여기 플러스를 플러스 이렇게 연결한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 것이 연결했더니 여기 불이 들어온다.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여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또 난 이렇게 얘기지. 얘는 1.5V를 안 탑니다. 이제 이건 좀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야. 못 알아들으면 그러려니 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LED의 불빛이 켜진다. 이렇게 하면서 LED 켜진다. 그런데 LED 반대로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했더니 LED에 불이 켜지지 않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요건 LED고, LED는 이제 이런 반도체고, 그 다음에 이제 꼬마 전구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전구는 아날로그 전구는 그냥 이렇게 필라멘트 감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도 켜지고 이렇게 흘러도 켜지는 양방향 아날로그 시절을 이랬는데, 디지털 시대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아주 딱 부러져야, 딱 맞아야 된다 이제 이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걸 순방향이라고 하고요. 플러스와 건전지의 플러스, 캐소드와 배터리 마이너스 연결을 한 경우에 이제 순방향 연결을 했다고 그러고, 전류의 흐름이 원활해요. 우리 보시면, 자, 이게 순방향이니까 전류가 아주 잘 흐르지. 역방향으로 딱 되니까 서로 이렇게 되면서 안 흐른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역으로 갔을 때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여기 있는 플러스가 전원의 플러스가 땡겨버리니까 이쪽으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 안에 있던 플러스 이거를 양공이라고 그런다며. 예, 옛날에는 이걸 전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지티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게 밖에 마이너스가 땡기니까 다 이쪽으로 몰려서 공핍증이 생기면서 전류가 안 흐른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꼭 얘기해 드릴 게, 이 물질은 우리 초등학교에서 배워요. 자,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도체와 부도체야. 자, 도체는 전기가 흘러. 부도체는 전기가 안 흘러.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뭐 2, 3학년 때는 다음 물질은 도체입니까 부도체입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자석에 붙냐 안 붙냐 뭐 이런 거 또 많이 하고 나누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게 P형하고 N형하고 붙여놓은 이거
다이오드는 도체야 부도체야? 이 세상에는 도체하고 부도체밖에 없는데 도체입니다 하는 사람은 뭐야? 전류가 흐릅니다. 자, 봐라 이거 흐르지 않냐? 이거 도체지. 분명히 전류가 흐르지 도체야.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봐라 안 흐르지. 이게 순방향으로 연결됐을 적에는 도체인데 이게 역방향으로 연결돼 있을 적에는 이게 부도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도체라고 그러고 부도체를 거야. 여기 있는 놈이야, 여기 있는 놈. 그러니까 요 놈을 이제 우리 영어로는 세미컨덕터라고 썼고요. 세미컨덕터. 이 세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할 때 반이라고 하다 보니까 도체, 반만도체. 이거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가 뭐요? 그러면은 맨날 우리가 반도체 갖고 먹고는 산다 그러는데 반도체가 뭐냐 그러면 반만도체인가? 그럼 또 속아 반만도체입니다. 이렇게 해봐 한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도체가 될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뭐부터 이런 P형, N형 이런 신소재가 먼저 생기고 신소재가 만들어지니까 이 신소재를 응용해서 제품이 나오고 이런 제품들이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획기적인 이런 여기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세 개를 묶어놓은 거야. NPN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그러는데 여기 트랜지스터. 이쪽을 이제 에미터라고 해요.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한번 그냥 드러나 보는 거죠. 에미터. 이쪽이 베이스고 이게 컬렉터야. 컬렉터니까 컬렉터는 모으다라는 뜻이죠. 모으다. 그죠? 이 이미터는 방출하다. 그래서 이미터는 전자를 굉장히 촘촘하게 넣는다고. 이 베이스는 기지잖아요. 베이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도핑을 해가지고 그 전자들이 이제 막 서로 퍼지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베이스에서 입력단에다는 순방향을 준단 말이에요. 살짝 당기면 얘네들이 확 몰라와. 이 몰려오는 놈을 반대쪽으로 이제 이걸 역방향으로 걸어버리면은 쑥 다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역방향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당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2m 쪽에서 들어있는 전류들을 베이스로 유인해서 베이스를 향해서 오는 놈들을 컬렉터에서 확 끌어모은다. 그래서 이제 만들 때도 컬렉터를 더 길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TR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아날로그요 디지털이요. 그러면 이제 참 대답하기는 조금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날로그라고 봐야 돼. 아날로그다. 아날로그. 여기까지. 그럼 이 TR이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전기 스위치를 사용하고요. 둘째는 교류 입력 신호를 증폭해요.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이는데 여기다가 입력 신호가 지금 요만큼 요건데 이것을 출력해서 뽑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키워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뭐 250배에서 300배 정도 이 증폭을 해. 이 증폭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증폭. 내가 1원을 넣었는데 이게 100원이 돼. 100원뿐만 아니라 10원만 돼도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또 10원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증폭인데 이 신호는 뭐 250배, 300배, 보통 한 100배 정도 쓴단 말이야. 이런 어마어마한 소자를 보니 만들고 나니 와 이제 교류 입력 신호를 증폭하니까 옛날에 진공관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공관, 이게 진공관. 이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증폭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소형 소자가 나온 거죠. 이거보다 더 작은 이런 소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한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만약에 그 라디오를 적어도 뭐 이렇게 책가방만하게 만들었다면 이거를 5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나타난 거지. 진공관을 대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전기적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따가 뒤에서 다음에서 할게요. 이 전기적 스위치로 사용해서
어떤 신호를 넣으면서 스위치를 끄고 오프시키고 어떤 또 신호를 줌으로써 스위치를 온시키는 요 놈이 전기적 스위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가지 교류 TR이 정말 중요한 소자인데 그 이유는 신호를 증폭했다는 거하고 전기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